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프로젝트. 권리지. 그래서 시민은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의 나눔을 요구해야 해. 그래서 나눔은 더 이상 시민들이 시혜와 자선에 의존하도록 해서는 안 돼. 이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나눔을 상상하고 실천해야죠. 나눔은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권리와 연대입니다. 이번 강의가 나눔의 예술인 이유라면 예술을 소재로 해서 나눔을 말하기 때문이죠. 인생은 연극이다. 우리는 모두가 배우고 세상은 온통이 무대다. 사실 연극에는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나눔이야말로 인생이거든요. 인간은 나누어질 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사진 한 장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연민, 공감 이렇게 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사진 한 장이 가지는 힘이 아주 클 수 있다라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이제 나눔의 실천을 어떻게 영화로 이야기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텐데요. 영화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좋은 주제들을 이제 던져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화를 매개로 나눔의 실천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극과 시, 사진과 음악, 그림과 영화 등 예술적 도구로 나눔의 철학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나눔은 그 자체로 예술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함께 연대를 하는 행위. 이처럼 숭고한 예술적인 행위가 또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심볼입니다.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한 줄기로 모아진 열매는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시민을 교육하고 사회 정책을 만드는 시민단체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 강과 바다를 만들듯 나눔의 마중물을 꿈꿉니다. 사랑의 열매와 사단법인 마중물이 함께하는 나눔샘 프로젝트. 권리의 눈으로 본 나눔의 예술 지금 시작합니다. 나눔의 상상. 이제 나눔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지를 상상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부제를 미담에서 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들은 제가 곧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시거든요. 시를 가지고 미담에서 권리라는 이야기들을 한 점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시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엘리어트는 시의 정의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오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루다는 그것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시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시는 도대체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주제를 다룬다, 의미를 거기다 담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의미를 담긴 담는데 언어로 담잖아요. 근데 언어를 담는데 그 언어가 좀 음악처럼 운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시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시를 통해 갖고 어떤 눈앞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듯이 해화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됐다고 느끼듯이 심상, 마음에 그것이 그려지는 거. 그래서 시는 의미와 해화와 음악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의 어떤 그 영어가 포이트리인데, 포이트리는 메이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킹 만든다는 건 거죠. 그리고 실제 그리스에서의 포에시스로부터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시는 그럼 저에게는 뭘까 생각해 보면 시라는 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운율을 가지고 자기의 주제를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거니까 시는 상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보고 시가 뭐야? 그러면 시는 상상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의 상상의 요소로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주제 영상에서 시에 대해서 미담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담과 권리의 간격, 그 사이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2021년 1월 18일 날 서울역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노숙자한테 한 분이 다가갑니다. 뭐지? 근데 장갑을 빼서 끼워주고요. 또 뭐야? 그랬더니 외투를 벗어줍니다. 그리고 또 뭐지 그런데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지폐를 줬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의 미담이겠죠. 자, 우리는 이런 미담을 기다리고 또 미담을 추구하게 됩니다. 미담이 많은 사회는 좋은 사회일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미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효녀 심청이거든요. 효녀 심청이는 어떻게 되죠? 6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책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임당수에 몸을 던져버리게 되는 건 거죠. 자, 굉장히 미담이죠. 우리는 효녀 심청전이라는 그런 미담들을 기다리게 되는데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미담이긴 하지만 권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6살짜리 애가 아빠를 책임진다고요? 그리고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바닷속에 자기 몸을 빠뜨려야 된다고요? 도대체 국가는 뭐하고 있었었고 도대체 6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여성 아동학대가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미담의 관점에서 볼 거냐 권리의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대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 20살의 청년이 40대 아빠가 치매가 걸려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 되죠? 또 그날부로 아빠의 아빠가 되죠. 그리고 이 청년은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책이거든요. 이 청년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효자이기를 바라지만 나는 시민이고 싶다. 효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미담이겠죠. 근데 내가 시민이고 싶다는 건 뭐예요? 돌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 청년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국가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담과 권리, 그 간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엄청난 심연의 간격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떼어주는 또 미담과 권리의 간격이 있는데 신사임당 알죠? 신사임당과 소로 후아네라는 어떤 멕시코의 여성이 있는데 한 150년 차이가 지는 시대를 살았는데요. 신사임당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미담의 사례죠. 현모양처. 자, 이 신사임당은 13살 때
직접 호를 짓습니다. 본인이 문왕의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저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문인이 되고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소르 후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르 후안에도 천재적인 어떤 그 문학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개발시키기 시작한 둘 다 문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신사임당은 그 남편이 아주 굉장히 왼수였거든요. 이원수예요, 성함이. 근데 이 원수죠. 이 양반이 끊임없이 과거를 급제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엄청난 밑받침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하고 나중에 신사임당을 두고 뭐가 되는 건 거죠? 이 바람을 펴요. 주막집, 안악내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사임당은 죽을 때까지도 내가 죽더라도 그 여인네는 들이지 말라. 이렇게 현모양처로서의 삶을 살거든요. 신사임당이 5만 원권 집회의 어떤 등장인물인 거 아시죠? 그때 우리나라 여성계가 반발을 했어요. 우리는 그가 롤모델이 아니다. 반발을 했는데 이것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멕시코의 소르 후아네거든요. 소르는 여기서 수녀라는 뜻이고요. 후아네는 그녀의 여인의 이름인데요. 소르 후아네는 이제 수녀가 되기를 결심을 해요. 왜 수녀가 되기를 결심을 하냐? 본인은 여성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성이 가족과 친목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상황들 속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가 제2의 성에서 보바르가 얘기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는 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특히 그녀가 이 상당히 분노했던 것은 로맨스의 이중성에 대한 건 거거든요. 자, 여성은 정숙하고 남성은 성적 모험을 즐겨도 돼. 이것에 대해서 이 소르 후아나는 상당히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시를 써요. 여자들만 비난하는 당신은 어리석은 남자. 자신이 비난하는 일이 바로 자신이 초래한 일임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죠. 이 여성들에게 사실은 로맨스 아까와 같은 것들을 해놓고 남성은 모험이라고 보고 여성은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을 이 시에 담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에서 소르 후아나는 신사임당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보면은 이런 소르 후아나의 이런 어떤 그 만들어지는 거, 여성성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시민으로서 자기를 만들려고 했던 시가 제임스 오펜하임의 이제 시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임스 오펜하임의 시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Bread for and roses too. Bread for 모두에게 빵을, 그리고 장미도 또한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 빵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의 어떤 그 생존권의 이야기를 한다면 roses, 이 장미라는 것은 품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게 여성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여성들에게 빵과 장미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의 부제가 A slogan of the women of the West. 위민이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슬로건이죠, 이게. 그리고 웨스트라는 것은 당시 시카고를 의미하거든요. 시카고가 1910년에서 11년에 시카고 의류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이 파업을 보면서 제임스 오펜하임은 이제 그것을 그 시에 담았거든요. 우리는 빵과 장미라는 시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환한 아름다운 대낮에 행진하고 행진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어두컴컴한 부엌과 잿빛 공장 다락이 갑자기 드러난 햇빛을 받는다. 사람들이 우리가 노래하는 빵과 장미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많은 여성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밝은 쪽으로. 시를 좀 더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행진하고 행진하면서 위대한 날들이 오리라. 여성이 봉기한다는 것은 인류가 봉기한다는 것. 더는 틀에 박힌 고된 노동과 게으름, 한 명의 안락을 위한 10명의 혹사는 없다. 삶의 영광을 누리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빵과 장미.
자, 이 시를 보게 되면 사실은 빵과 장미를 여성들이 권리로서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소르 후아나와 같은 어떤 그런 이 선진적인 여성의 권리를 요구했던 것과 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계 여성의 날과 이제 연결하게 되는 건 거죠. 자, 여러분, 빵과 장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켄 로치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최근의 영화죠. 남미 출신 도시 청소 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외치면서 저항했던 건 거예요. 빵과 장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미담과 권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심연의 관계가 있죠. 완전히 다르죠. 우리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또 달라지는데 제가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미담은 어떻게 권리가 되었나? 미담은 어떻게 권리가 되는가? 이제 이런 건데 오늘 제가 이왕에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세 명의 시인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세 명의 시인은 전부 다 로맨티시즘의 시인이라고 보면 로맨티시즘은 뭐겠어요? 낭만주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좀 낭만주의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낭만주의가 놀라우리만큼 사회 비판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낭만주의 시인이 상당히 그 이면에는 사회 비판적인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낭만주의는 뭐냐? 낭만주의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어떤 그 시의 한 조류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성주의. 이성주의는 뭐냐면 이성주의가 기반이 해서 이 사회가 이제 막 그 전차처럼 성장을 하죠.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을 보게 되니까 상당히 비인간적인, 그리고 인간의 어떤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멸되는 걸 보면서 이성주의에 비판을 하는 조류, 그리고 신고전주의, 형식과 격식 속에 시라든가 문학을 집어넣는 것에 저항하는 조류였거든요. 그래서 이성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이성은 변하는 건 거다. 그리고 개성을 강조하고 공동체를 강조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헤르더 같은 사람이 초기의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족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내셔널리즘으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어찌되었거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과정들 속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제가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시인은 윌리엄 브레이크인데 윌리엄 브레이크는 현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까 미담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 윌리엄 브레이크는 잘 들어본 적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 같다 하는데 막상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바쁜 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 바쁜 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 이것이 이제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하나의 그 명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건데 사실 그것보다도 윌리엄 브레이크를 우리가 이렇게 좀 접하게 된 것이 누구냐 하면은 스티브 잡스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많은 영감은 윌리엄 브레이크서부터 왔다. 윌리엄 브레이크 18세기 사람인데 뭐서부터 왔지? 그랬는데 순수를 꿈꾸며라는 시의 한 구절을 볼게요. 한 알의 모래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고 한 폭이 들 곳에서 천국을 본다. 너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영혼을 담아라. 이게 이제 순수를 꿈꾸며라는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인데 이 스티브 잡스는 자 이걸 봐라. 이 속에 다양한 인문학적인 상상이 있지 않느냐. 스티브 잡스의 그 일 이후에 많은 이 IT 전문가들이라든가 벤처 전문가들은 이제 인문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문학과 이것은 뛸래야 뛸 수가 없다 이런 건데요. 제가 지금서부터 이제 그러면 윌리엄 브레이크의 어떤 것이 특별히 현실을 비판했나 하는 것은 제가 시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굴뚝청소부라는 시거든요. 한번 신앙송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 아주 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팔아버렸습니다. 아직도 제 혀가 베베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굴뚝 청소를 해오며 검댕 속에서 잠이 듭니다.
톰 데이커라는 꼬마가 있는데 양털처럼 곱슬곱슬한 머리칼이 잘릴 때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울지마 톰, 신경 쓸 거 없어. 머리칼이 없으면 검댕이 내 하얀 머리칼을 더럽힐 리도 없잖아. 그러다 톰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 톰은 잠을 자다가 꿈에서 굉장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청소부와 딕이랑 조랑 네드랑 그리고 잭이 모두 검은 관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천사가 반짝이는 열쇠를 가지고 와서 관들을 열어주었고 그들 모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때 초록 들판 아래로 폴짝거리고 웃으며 아이들은 내달립니다. 강에서 멱을 감았고 태양 아래서 빛났습니다. 벌거벗은 하얀 몸으로 다들 청소 가방을 팽개친 채 아이들은 구름 위로 올라가 바람을 타고 놀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톰에게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가 되면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니 더 이상 기쁨을 바랄 일이 없게 된단다. 그러다 톰은 잠을 깼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모두들 가방과 소를 챙겨 일터로 향했습니다. 아침이 추울지라도 톰은 행복하고 따뜻했습니다. 모두가 맡은 일을 한다면 그들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셔서 굉장히 슬픈 시죠.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죠? 자, 저 시는 천사가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 아이한테 너 굴뚝청소를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하고 이제 속삭이잖아요. 그 천사는 누굴까요? 그 천사는 알고 보면은 어쩌면은 이 공장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국가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이 굴뚝청소부라는 것은 순진무구한 어린이를 통해서 당시에 산업사회의 타락상을 고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3살서부터 어디로 가요? 3살서부터 굴뚝에도 가고, 그 다음에 방적 공장에도 가고, 성냥 공장에도 가고, 그 다음에 탄광에도 갔거든요. 그걸 통해 근데 그 아이들이 갈 때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삼았던 그 시대를 비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비판으로부터, 그 비판적인 시선으로부터 권리를, 아동의 권리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시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바이런이라고 아세요? 바이런 아마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이라는 글을 쓰고 나서 오늘 갑자기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런이 얘기한 것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 사실 바이런은 연애 대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 작품이 돈주왕이거든요. 돈주왕은 돈주왕? 근데 돈주왕이라는 기적인데 굉장히 어떤 그 바람을 피기로 유명한 어떤 그런 이 사람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바이런에게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러다이트 운동에 대한 바이런의 시선이거든요. 러다이트는 이 노동자들이 산업화가 되고 나서 기계가 막 도입이 되니까 해고를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바이런은 귀족이었고 상원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해요. 러다이트를 위한 노래. 청년들이여, 우리도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살리라. 러드 왕만 빼고 모든 왕들을 타도하자. 이런 시인데요. 러드 왕이라는 것은 아까 러다이트를 주도했던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러드 왕만 빼고 우리는 이것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양반은, 이 바이런이라는 양반은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저 시의 맥락인데요. 당신들은 이 사람들을 폭도라고 부릅니다. 아까 러다이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폭도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들의 노동에 의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당신들의 논밭에서 노동을 하고 당신들의 집안을 보살피며
당신들의 해군 병력을 이루고 그리고 당신들의 육군 병력을 이루며 당신들이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폭도들입니다. 무시당하고 불행해져서 절망에 빠지면 이들은 당신들에게 대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이런은 사실은 이 폭도들이라고 보지 않고 이 폭도들이 발생했었던 폭도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이 저런 저항이 시작됐던 것은 당신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이런은 이런 이야기를 의회 연설에서 합니다. 노동자들로부터 땅을 빼앗고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박탈하는 일체 무역 거래의 진보에 의해서 소수의 독점가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의 생계 유지와 복지가 지역사회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유해져서 소수가 부유한 것을 누리는 것들보다 저 폭도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지역사회가 복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바이런은 이 현실에 대한 대안까지도 정책까지도 제시했다. 잘 분석을 해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미담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비판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저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상상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실질적인 저항을 통해 갖고 권력 관계도 바뀌고 그리고 어떤 정책도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시인이 누구냐? 하이니 하이네거든요. 하이니 하이네. 여러분들은 하이니 하이네 그러면 또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구름 거친 하늘 아래 그다음 이제 고요한 라인강 저녁빛이 찬란하게 시작이 되고 맨 마지막에 로렐라이 언더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요. 워낙에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이 히틀러가 이 하이니 하이네의 모든 책은 태워버렸지만 저 노래는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무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전래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살려놨다는 건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사실 하이니 하이네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마르크스를 만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마르크스가 오히려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저항의 이야기들을 이 하이니 하이네는 자기의 시에 담았거든요. 슐레지엔의 직조공이라는 시거든요. 한번 좀 들어볼까요? 슐레지엔의 직조공 하이니 하이네. 침침한 눈에는 눈물도 마르고 배틀에 앉아 이를 간다.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위를.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첫 번째 저주는 신에게.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건만 희망도 기대도 허사가 되었다. 신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롱하고 바보 취급을 했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두 번째 저주는 왕에게, 부자들의 왕에게. 우리들의 비참을 덜어주기는커녕 마지막 한 푼마저 빼앗아 먹고 그는 우리들을 개처럼 쏘아 죽이라 했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세 번째 저주는 그릇된 조국에게. 모욕과 치욕만이 번창하고 꽃이랑 꽃은 피기가 무섭게 꺾이고 부패와 타락 속에서 구더기가 살판을 만났고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북이 날고 배틀이 덜거덩거리고 우리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짠다. 낡은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의 수위를. 세 겹의 저주를 거기에 짜 넣는다. 우리는 짠다 우리는 짠다. 자, 하이니 하이네는 이처럼 상당히 노동자들의 저항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요.
자, 이 양반은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타트롤이라는 시인데요. 재산권이라 소유의 권리라 오 절도의 권리이고 거짓말의 권리라 관계와 무의미의 그러한 혼합물을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재산의 권리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강교한 인간들이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는 더 근본적으로 또 이 어떤 불평등한 세상, 계급 사회를 비판하거든요. 돌아다니는 지라는 시인데 두 종류의 지가 있다. 굶주린 지와 배부른 지. 배부른 지는 느긋하여 집에 있고 굶주린 지는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이네는 이런 비판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하이네는 재산권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하이네는 공산주의자였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이네는 사실 공산주의를 두려워하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점점 좀 세력을 얻기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자가 집권을 하게 되면 나의 모든 시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이네는 보수적인 낭만적 서정 시인에서 정치적인 진보적인 산문 작가로 가긴 갔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체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네는 지금으로 치게 되면 복지국가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대안들을 찾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는 미담과 권리의 간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미담이 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비판을 했던 어떤 그런 윌리엄 브레이크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정체에 대한 대안들까지 갔던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바이런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어떤 저항을 했던 하이네를 이제 보여드렸죠. 자, 그럼 이제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 그러니까 미담이 어떤 그 권리가 되는 그런 상상을 여기에 기반해서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들이 나눔샘이라는 이 사단법인 마중물과 그 사랑의 열매가 했던 어떤 그 프로젝트의 일환인 건데요. 이 나눔샘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나눔의 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나누기 위해서 어떤 셈에서 뭘 가지고 오는 거지. 그 셈은 철학이다, 프로그램이다, 컨텐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눔의 셈에 우리가 가져올 것들이 있죠. 철학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져다가 나누는 이 사람 우리가 나눔쌤, 나눔 선생님이죠. 나눔 선생님이 그 일들을 한다. 나눔쌤이라는 것은 활동가이기도 하고 학교의 교사이기도 하고 도서관의 사서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시민 교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분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져다가 이 시민들을 만나죠. 그러나서 자, 우리 나눔쌤 나눔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 결단을 내리는 건 거죠. 그래서 나눔의 셈에서 나눔의 선생님들이 자, 우리 나눔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눔셈이라는 것이 그런 관점들 속에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러면 나눔의 철학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시는 없을까 이렇게 찾다가 굉장히 재미난 시를 발견해요. 우리 이문재 시인이 쓴 시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은 문자 메시지예요. 이문재. 형, 100만 원 붙였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나쁜 데 써도 돼. 형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잖아. 나쁜 데 써도 돼. 이게 엄청나게 큰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시민들에게 당신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들을 보장할 거야. 그래, 이 돈은 당신이 마음껏 써도 돼. 우리가 당신을 선별하거나 그러지 않을게. 저는 이 나눔의 기본적인 것은 저는 어떤 연대라는 것은 신뢰거든요. 저는 연대적인 것들이 굉장히 근본적인 철학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때 나눔이라는 건 뭘까 했었을 때 그 아주 흥미로운 시를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 노동의 새벽이라는 어떤 70년대, 80년대 노동자의 시인, 얼굴 없는 시인이었던 박노해 시인이 쓴 시인데요.
나뉘어야 자라는 새싹들 이러는 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누어야 성장합니다. 커지려면 나눠야 합니다. 새싹도 나무도 나뉘어야 잘 자랍니다. 나뉘어야 자라납니다. 사람의 몸도 세포도 나뉘어야 성장합니다. 커진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성입니다. 커 나가는 조직은 정보와 지식, 비전과 자유와 책임을 잘 나누어 함께 공유하는 만큼 멈춤 없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기하고 곱하기하고 같은 거라는 걸 아세요? 보세요. 2분의 1로 나눠라, 2로 나눠라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곱하기 0.5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눈다는 것은 곱하기다. 나눈다는 것은 더하는 건가다. 풍성하게 하는 건가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었을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눔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연대적인, 형 100만 원 붙였어, 나쁜 데 써도 돼. 이런 어떤 시민들 간의 신뢰, 연대, 협동 뭐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눔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 거다. 협동하고 연대한 개체가, 협동하고 연대한 동물이 가장 번성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눔에 대한 철학들을 존재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 우리는 끌고 와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나눔의 셈에서 저런 철학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뭘 하냐면 나눔 셈이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건가요. 시민들을 만날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읽기거든요. 세상 읽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시민들과 함께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읽은 아이디어를 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블레이크 같은 사람이죠. 이 굴뚝청소부를 통해 갖고 비판적으로 읽었고요. 또 그렇게 읽었던 것이 누구냐 하면은 러다이어트 운동을 보면서 바이런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읽었던 건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세상은 지금 어떨까? 우리 한국은 어떨까? 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가 네팔 노동자들이 모여갖고 쓴 시거든요.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이런 시집으로 나왔는데 아주 대표적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겠죠. 여기는 제스민과 천일홍들이 애정을 뿌리며 웃지 않는다. 이 도시는 새들도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여기는 사람들이 기계의 거친 소음과 함께 깨어난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그 네팔 노동자가 본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계의 도시에서 기계와 같이 놀다가 어느 사이 나도 기계가 되어 버렸구나. 이게 기계라는 어떤 이 네팔 노동자의 어떤 시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어떤 이 기계와 같은 이 도시에서 우리는 기계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를 통해서 이 세상 읽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 시를 통해서 세상 읽기의 어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최소한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생존은 좀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존이 보장이 된다라면 우리는 예술도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백무산 시인이 굉장히 그것과 관련된 아주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소유의 청빈함을 제대로 글로 쓰는 작가는, 그러니까 무소유의 청빈함을 제대로 글로 쓰는 작가는 좀 살만한 자다, 이런 거예요. 배고파갖고 당장 굶어서 죽을 사람은 무소유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 가나 밥가집이 넉넉한 스님이라야 무소유를 제대로 설법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들이 됐었을 때 최소한도 설법도 하고 무소유를 얘기할 수가 있다.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무소유는 가진 뒤의 자유다. 우리가 배고픈 예술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배고파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삶을 즐기면 되잖아요. 우린 무서워해야 돼. 성경도 있거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 우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것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소유는 가진 뒤에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나눔의 셈에서 나눔 쌤들이 나눔의 광장에 와서 시민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미담에 기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권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를 상상해야 된다. 이게 나눔의 광장이거든요. 그 광장들 속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순례지엔 직조공처럼 모여서 야, 우리 나누셈!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갖고 우리는 상상이 권리라는 상상이 그리고 인간다움이라는 상상이 인권이라는 상상이 우리는 이제 현실이 되는 것들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미담에서 권리로 나눔의 상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욕심이 들겠어요. 나도 한번 시를 한번 좀 써볼까? 이런 욕심이 감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서라 이렇게 이랬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용기를 내갖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라는 것은 어떤 거에 정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데 거기에 기대서 제가 한번 시를 써봤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시민의 나눔 유범상 배 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 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는 않아야 해. 이 땅에 어떤 생명일지라도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또 배가 고프다. 이번에는 그물에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내어주었다. 여기까지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빵보다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여러분 어땠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인이 아니거든요. 의미를 담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운율은 안 담겼을 테고 그리고 저걸 통해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럼 시가 아닌 거죠. 시의 새 요소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저것을 지으려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막 고민한 걸 생각해 보시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자체는 시가 아니지만 저것을 지으려고 했던 행위는 굉장히 시적인 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저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의 생각을, 저의 고민들을. 그래서 시민의 나눔에 저도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저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배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다.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명일지라도 그것이 동물일지라도 저는 적어도 배고픔은 그리고 또 아팠었을 때 적어도 서럽지는 않아야 된다. 이것을 시에 담아봤고요. 일종의 생존권이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미담의 주인공과 미담의 희생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라면 제가 유럽에 갔더니 장애인 거지 노인 거지가 없더라고요. 그런 공동체라면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가요. 세 번째 파트는 저의 이야기들을 다
다 담고 싶었는데요.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를 누군가가 잡아다 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또 좀 이따가 보면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까지도 내가 주체적으로 되지 못해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딱 가려고 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저희들은 내가 물고기 잡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근데 그의 어장은 미담으로서의 자선은 베풀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권리는 주지 않을 거라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 권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권리를 알면 뭐예요? 내가 권리를 갖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권리와 권력이 어떤 그 나눔과 깊은 연관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빵보다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을 넣는데 제가 너무 셌나 그래갖고 제가 빵보다 권리는 시민들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이렇게 봤더니 이게 너무 밋밋한 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눔이라는 것은 미담에 더 이상 머물러는 안 되고 권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갖고 그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상상할 때 그것이 진짜 권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눔이라는 것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가 연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꿀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마지막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구절을 한번 외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빵보다 권리는 권력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고맙습니다.